네. 2025년도 상반기 두 번째 원효학당 강좌 동아시아 불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동아시아 불교의 창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로 보리유지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이상민 교수님이 불성이 된 마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민 교수님은 지난 원효학당에서 원효와 유식에 대한 재밌는 강의를 해주셨고 아마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 유튜브 영상으로라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민 선생님은 그거 외에도 남북조 불교, 지론종, 도낭사본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다른 대중 강좌들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교수님 모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일날에도 이 강연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 보리유지라고 하는 요 사람이 활동했던 남북조 시대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보리유지 들어보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 보리유지라는 사람이 사실 동아시아 불교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진짜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남북조 시대라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수업을 이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남북조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남북조 불교는 남쪽에 한족들, 한자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한족들의 국가가 있었고, 북쪽에는 주로 이제 탁발 선비족이라고 하죠. 그 몽골 쪽에, 현재 몽골과 가까운 흉노족 이쪽 계열의 선비족들이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남북조 시대에 중국의 국가가 남북으로 나뉘어졌다 그래도 이 문화권이 달라요. 사실 원래는 달랐고, 그리고 두 남조랑 북조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빴겠죠. 나빴고 그 안에서 교류를 할 때도 있었지만 교류가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남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북조는 조용하다가 북조에서 막 시끄러울 때 남조가 조용하고 막 이런 식의 정치 상황이 교차적으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불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이상혁 선생님께서 구마라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을 겁니다. 구마라집은 사실은 북조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활동 생물연대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분이 다량의 한문 번역들을 내놓고 그러한 탁월한 번역들로 인해서 반야학 혹은 이제 중관 이런 사상들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마라집 사후에 실제로 구마라집이 강의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여기 보시면 승조와 같은 제자들도 그런 분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후대에 이제 불교 사상을 막 이어가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사실 이 구마라집이 북조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제자들 보면 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활동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400년대 이제 초중반의 일입니다. 구마라집이 400년대 초반에 사막 입적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북조에서 활동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북조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다 남쪽으로 내려요. 왜 그랬을까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패불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거칠고 폭력적인 불교 탄압운동도 북조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이 400년대 시기를 보시면은 이때의 불교 사상계의 중심은 확실히 남쪽에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대단히 많은 사상들이 발생을 했고 그 와중에서 이제 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등장을 해서 연구도 이어가고 또 이제 여기 나온 구나발다라나 진제삼장과 같은 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번역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남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익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익어가는 시기였고, 그 과정에서 보통 학자들은 이 시기에 어떤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남조의 이런 사상을 성실열반학이라고 그래요. 성실열반학. 성실열반학이라는 것은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성실론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단무참이라는 분이 번역한 열반경을 합쳐가지고 성실열반학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의 성과가 여기 있는 대반열반경 집회라고 하는 그 5세기의 스님들이 쓴 열반경 주석서들을 쫙 모아놓은 텍스트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거든요. 이런 걸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번역들이나 또 연구들이 이 시기 남쪽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시기부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을 전체를 체계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전이 막 번역이 되잖아요. 경전이 번역되고, 뭐 구마라집 스님 같은 경우도 뭐 유마경 번역하고 법화경 번역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국 불교계에서 히트를 친 게 열반경 번역입니다. 그게 열반경이 431년인가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됐는데, 이 열반경이라는 게 결국 뭔가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갔을 때 말씀이니까, 와, 이게 진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구나. 진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여기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열반경에서 이야기하는 뭐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법신은 상주한다. 요게 부처님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마지막 유언이구나. 요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전들을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전에 보면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법화경은 1승을 설하고 있고, 뭐 융화경 같은 경우는 뭐 무장의 불이본문 뭐 이런 식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이때 또 아함경도 번역돼 있었거든요. 아함경은 또 이제 소승 경전인데 경전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게다가 한 번 더 이제 혼란을 준 것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도 430년대 번역이 돼가지고 열반경과 거의 동시대에 내려와요. 근데 화엄경을 보니까 일단 경전을 설하시는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고 비로자나불이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품마다 설주로서 이제 부처님보다 달라요. 어쨌든 보살이 하기도 하고, 또 십지품 같은 경우는 또 석가모니 부처가 등장했다가 비로자나불이 등장했다가 막 이런 식의 어떤 혼란스러운, 그리고 엄청 뭔가 이렇게 경전 자체가 보살의 어떤 수행을 강조하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통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최초의 해석법으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교판이라고 하는 이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보면은 전체 부처님의 경전을 돈교랑 점교로 나눠요. 돈교는, 여러분들 돈교는 들어보셨죠? 돈오 할 때, 돈오 점수할 때 그 돈. 그러니까 즉각적이다, 뭐 직접적이다, 뭐 순간적이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뜻으로서 이것 자체가 완전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 화엄경은 이 석가모니가 갓 깨달았을 때 이분이 아직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욕계 중생들에게 설법하기 전에 도솔천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설법한 거다. 보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경전, 화엄경이란 경전은 오직 보살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가르침을 내린 돈교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전들을 점교로 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첫 번째 시기는 성도 직후에 아직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인천교를 설한다고. 인천교라는 게 뭐냐면은, 착한 일 하면은 하늘에 태어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설하고 나서 이제 성도 12년 동안은 삼승별교, 그러니까 뭐 사성제, 12연기, 혹은 육바라밀, 이런 식의 이제 수행도를 각각의 성문, 연갑, 보살들에게 맞는 이제 가르침들을 개별적으로 설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3시 30년까지를 제5개인데 이때부터 이제 공을 직접 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40년대에서 법화경을 설해서 1승을 주장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법화경은 요게 맞아요. 왜냐하면 법화경 1권에 보시면은 지금이 내가 성도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반경. 열반경으로서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 법신은 상주한다는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입적하셨다 라고 하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리고 나름의 체계를 갖춘 설명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겁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천태지 대사가 이런 걸 받아가 천태사교, 사시교 이런 걸 이제 응용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들은 이게 되게 소박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 불교인들이 어쨌든 이 경전들이 다 붓다의 생애 내에 쓰여졌을 거니까 그 안에서 이제 순서를 지어보자 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으면서,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이때부터 이 경전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경전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하나의 붓다의 가르침으로 이해를 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성되고 있었던 게 5세기 그리고 남조 불교입니다. 자, 이제 북조로 넘어가죠. 이제 북조는 이제 다 죽어나갈 때예요. 북조로 넘어가면은 이 탁발도, 태무제, 북위의 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북조에서는 서역 출신의 승려들의 아주 전폭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불교를 숭상해서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윤회 사상으로 학자에 따라서는 왜 이 이민족 국가들이 불교를 숭상했을까, 불교를 지원했을까라고 할 때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남쪽의 한족 같은 경우는 왕조가 있죠. 왕조가 있어서 이제 장자 상속으로 이어지는 어떤 로얄 패밀리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민족 국가는 그런 장자 상속으로서 그 부족의 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투표로 정한대요. 투표로 정하는데, 이러면은 이제 한족 국가에서 보기에는 쟤는 왕인데 되게 근본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뭐라 그래야 돼, 민주적인 방식이죠. 근데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뽑힌 근본 없는 왕이라는 게 되게 좀 열등감이 없나 봅니다. 그랬을 때 불교가 뭘 들고 오냐면 윤회를 들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여기 왕이 된 이유는 내가 전생에 그 왕이 될 만한 합당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왕이 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왕권의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북조에서 서역 출신의 승려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북조에서의 전폭적인 불교 지원은 역설적으로 이제 불교 승려들의 귀족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승려가 되는 순간 나는 이제 세금도 안 내도 되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북위를 이 태무제라는 사람이 주변 국가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의 큰 국가로 통일했던 아주 강력한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일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여기 최호라고 불리는 사람과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도교의 도사였던 구겸지라는 도사가 있어요. 요 둘이 이제 태무제를 이렇게 꼬셔요. 불교가 이게 너무 심한데 얘네들 좀 쓸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꼬드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꼬드김 끝에 다음과 같은 패불의 칙령을 내려요. 근데 이 패불의 칙령도 재밌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후한 명제가 사악함과 거짓됨을 믿고 현혹해서 오랑캐 귀신을 믿었다 그래요.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선비족 오랑캐잖아요, 자기도. 근데 여기서는 이 불교라고 하는 외래 종교에 대해서 오랑캐 귀신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예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다분히 한족스러운 가치관에서 불교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위인들이 북위의 황제가 결국 이 북조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 문화에 수용되고 동화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은 하늘의 대업을 이뤘으니 마침 구군이 다음 피평안을 만났다. 그래서 거짓됨을 없애고 진신됨을 바로잡아서 중국의 다스림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끔찍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부터 감히 오랑캐 신을 믿거나 흑이나 청동으로 사람 모양을 하여 섬기는 자는 가족을 모두 죽인다. 부처의 형상과 경전은 모두 불태우고 승려는 늙고 젊음에 상관없이 다 죽이고 묻어버린다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고 이것이 실제 시행이 됩니다. 대개 동아시아 중국에서의 패불은 삼무 일종이라 그래서 총 4번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가장 폭력적이고 살인의 형태로 나타났던 패불이 바로 이 북조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까지만 해도 도성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했던 승려들이 죽임을 당하고 산속으로 쫓겨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말하자면은 사상적으로 그리고 불교 승단이 전통적으로 이어지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됩니다. 요게 452년까지 이릅니다. 452년. 그러니까 이 태무제가 죽기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됐었죠.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혹시 저번 주 이상혁 교수님 수업 들으신 분 계세요? 강의 들으신 분? 그때 이상혁 선생님이 그 고리배 시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리배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번역이 없고 외부로부터 소스가 들어오지 않을 때 자체적으로 경전을 생산한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시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경전입니다. 인환경 들어보셨어요? 인환경이 바로 요 시기에 나왔던 북조에서 찬술된 경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대왕이여, 미래세에는 일체 국왕과 태자가 왕자와 사부제자 멋대로 불제자들의 규제를 문서하고 속인의 법과 같이 하고 노예병사의 법과 같이 하리니, 만약 나의 제자와 비구 비구니를 호적을 만들어서 관리가 부리게 하면 모두 나의 제자가 아니라 노예 병사의 법을 따르니다. 관리를 세워서 승려의 법을 제어하고 승적을 강요하고 승통을 규제함이 마치 죄수를 다루는 법이나 노예 병사를 다루는 법과 같이 할 것이니 이때를 당하면 불법이 오래가지 않으리라 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승통이라는 게 북조에 있었던 승려 관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원경 자체가 북조에서 지어졌다는 걸 요 구절 때문에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원경의 구절을 통해서 아마 인원경이 사실 오늘날 구마라집의 번역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구마라집의 번역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북이 태무제 때 패불 상황에서 이제 승려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모종의 그룹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고리배 시대라는 게 어느 순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꽤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번역이 없으면 자기들이 경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때 만들어졌던 경전들은 동아시아 찬술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경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신라로도 넘어가서 호국불경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전들이 이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렇게 국가가 승려들을 멋대로 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요 상황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되게 역설적으로 북위 불교의 부흥은 이런 국가의 관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태무제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된 어떤 현상들인데요. 이 태무제가 일으킨 범난 직후부터 국가적으로 다시금 불교를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승려들 중에서 말하자면 왕족하고 되게 말이 잘 통하는 승려들이 등장을 해요. 말하자면 이제 명태균 같은 분이죠. 그런 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해서 우리가 너희들 말 잘 들을 테니까 우리 좀 지원해줘 라고 하면서 국가와 불교가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상황들이 북위에서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있는 담요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담요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해서 만든 게 여기 윈광석굴이라고 불리는 이제 북위에 있는 거대한 사찰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국가랑 불교랑 연결되는 거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높은 불상 보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저 불상의 얼굴이 좀 전에 패불했던 그 태무제의 얼굴을 땄어요. 여기 있는 이 담요가 만든 이 윈광석굴의 부처님 얼굴들은 죄다 그러니까 왕족의 얼굴을 따가지고 만들어낸 석굴입니다. 롱먼석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불탑 석굴들이 있는데, 롱먼석굴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뭐 귀족들도 하고 황비들도 하고 이러는데, 윈광석굴은 확실히 소위 말하는 이걸 왕직불 사상, 이제 부처가 왕이 곧 부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상 입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처상을 거대하게 만들면서 그 얼굴을 황제의 얼굴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행을 했었죠.
그리고 승려의 관리화가 이때부터 꽤나 이제 체계적으로 됩니다. 각 지역에 승통과 도유나라고 하는 직책을 둬가지고 말하자면은 국가 소속돼 있는 공무원 승려들이 생겨요. 국가 소속된 공무원 승려들이 생겨서 이분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녹도 받고 실제로 법회도 열고 뭐 연구도 해서 책도 쓰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교 부흥의 위세가 가장 컸던 거는 역시 이제 북이 효문제 때 493년에 낙양으로 천도한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 북이 시대의 불교의 가장 전성기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낙양시대, 북이 낙양시대라고 보통 해요.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는 이제 낙양가람기라고 하는 요 책이 있습니다. 낙양가람기가 500년대 중반에 쓰여진 책인데 이게 북위가 무너지고 나서 동이와 서위로 나눠졌을 때 이제 양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폐허가 된 낙양을 보면서 이 사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사찰은 어떤 일이 있었고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개 오늘날까지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그 당시 낙양에 있었던 여러 사찰들을 지도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대단히 많은 사찰들이 도성내에 있었고 그만큼이나 압도적으로 불교가 융성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서역에서 놀러 왔던 승려들이 북위에 갔다가 놀라가지고 와 여긴 대단하네 라고 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재밌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보리달마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보리달마가 그 보리달마일까요? 아닐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낙양가람기에 나옵니다. 유일하게 역사서에서 나오는 보리달마의 이름은 낙양가람기에서 북위를 보면서 와 여기는 진짜 불교가 부흥했구나 라고 감탄하는 스님으로 한 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불교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역경사업도 재개가 되는 거죠. 역경사업이 재개가 되고 이 대표적인 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묘와 함께 활동을 했던 길가야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십지경, 불공덕경, 방편심론, 부법장인연경, 잡보장경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네 번째 부법장인연전은 조금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뒤에서도 이야기하고 이 부법장인연전이 석가모니부터 어떤 방식으로 법이 내려왔냐라는 이것을 기록한 책인데 요게 이제 나중에 선불교에서 전법, 전등록 같은 데에 대해서 모태가 되기도 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30년 정도 번역의 기록이 없다가 이제 501년에서 이제 단마류찌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소소하게 번역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 시기부터는 이제 낙양시대이기 때문에 요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경전들이 번역됐던 시기이기도 하죠. 동시에 북위에서 불교 연구를 하는데 단순히 역경한 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봤었던 남조에서 다양하게 발전했던 문헌들을 입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조에서는 패불 이후로 사상이 딱 끊겨버렸으니까 자체적으로 번역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남조에서 얘네들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싹 끌어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남조에서 건너온 불교 연구에 대한 북조 승려들의 연구 실록들이 오늘날 동양사본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와, 남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입니다. 자, 남쪽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연구도 깊어지는 과정에서 북조에서는 한번 패불이 팍 됐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금 요 불교 연구가 활성화되는 요 과정에 등장했던 항복판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보리류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고 활동 기록은 508년에서 535년까지로 기록되어 있고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보통 유명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 생물연대들이 보통은 나오게 되는데 이 스님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샘플로 가져온 건데 보리유지 스님이 번역한 해신밀경, 신밀해탈경이라고 하는 경전. 이 경전은 이렇게 경전으로
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대장경에도 실려있는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뭐 석고승전에 보면은 보리류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북천축국 사람입니다. 북인도 지역 사람이에요. 조금 상상력을 더해보자면은 간다라 지역 혹은 그 북부 쪽의 사람입니다.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 이거 뒤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할게요. 북천축국 출신이고 삼정을 두루 통달했고 다란히 경지에 들어있어서 불교를 널리 퍼뜨리는 데 뜻을 두고 이제 보고 들어오면서 유통시켰다. 그래서 위나라 영평에 선무왕제가 명을 내려가지고 맞이했고, 영영사라고 하는 여기 사진으로 그림으로 나온 게 이제 북위에서 가장 컸었던 사찰 중에 하나 영영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급하면서 경전 번역의 학장을 맡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호령황후라고 놨던데 아마 보리유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후원자가 바로 이 호령황후였던 것 같아요. 호령황후는 그 당시에 효문제의 부인으로서 효문제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실권을 잡아가지고 꽤나 좀 나쁜 짓을 많이 한 섭정이긴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혹시 귀자모사라고 아세요? 귀자모사. 이 북위에 있었던 아주 나쁜 악습인데, 왕비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태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사예요. 엄마를 죽여버려요. 외척을 죽여버립니다. 외척을 죽여버려가지고 그게 꽤나 한 100년 동안 유지되다가 효문제 때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령황후가 살아남아서 권력을 휘두르다가 실제로 북위가 망하게 됩니다. 북위가 이제 망하게 되는 아주 슬픈 일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호령황후의 지원에 의해 가지고 보리유지가 대단히 많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음지변이라고 해서 528년에 하음지변이라고 그래서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주영이라고 하는 이제 황족의 관신이 호령황후를 처단하고 그 이후로 이제 동의와 서의로 나뉘는 맥락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528년에 동의와 서의로 나뉘게 됨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 북위 때는 여기 낙양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동의 서의를 나눠준다면은 여기 업도라고 하는 업성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계속 번역 활동을 이어나갔던 사람이기도 해요. 번역 활동을 계속했고, 그래서 보리유지는 뭔가 이렇게 되게 화려한 뭔가 막 업적이라든지 이벤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번역하고 그냥 연구 활동하고 강의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건 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역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제자들한테 해주고 그렇게 한 사상을 통해 가지고 또 소위 말하는 지론종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리유지는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인데 뭐 재미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좀 뒤져보니까 좀 있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런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한 번은 우물 입구에 앉았는데 목욕하는 물통은 비어 있었고 제자는 오직 아지 않아 물을 퍼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보리유지가 버들가지를 쥐고 우물 속에서 쫙 휘어지었대. 그러니까 몇 번 만에 샘물이 위로 흘러서 우물 목재까지 찼다. 그래서 바로 따서 세수를 하니까 스님들이 보고는 와 대단한 사람이십니다. 막 칭찬하니까 보리유지가 함부로 칭찬하지 말라. 이거 삽술이다. 외국에서 모두 하는 건데 니네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비밀로 붙이고 공개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조에서는 왕권들이 이제 인도 승려들이나 서역 승려들을 되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 과정에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국에서 온 승려가 갖고 있는 초능력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열반경을 번역한 단무참 같은 사람은 온갖 가지 초능력과 신통력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구마라집도 그런 거 있죠. 구마라집 스님도 이제 죽고 나서 혀만 남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뭔가 신이한 일들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았는데, 보리유지는 여기서는 그런 일들 그건 잡술이고 이걸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예 숨겨버렸다라고 하는 좀 약간 그 엘리트스러운 그런 이제 뉘앙스들이 있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데 하나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의외로 이 보리유지가 말하자면 정토종의 기원이 됩니다. 정토종의 기원이 돼요. 이 속고승전 6권의 석담란전이라고, 담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란이 누구냐면은 정토론주라는 그 정토론의 주석서를 써가지고 이게 일본어로 건너가서 신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정토종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텍스트거든요. 근데 여기 석담란전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불법을 배우고자 하나 수명은 제한돼서 자꾸 줄어들기에 도시라는 은거자가 있는 곳에 가서 나는 이제 불교 포기하고 신선수를 얻어보겠다. 근데 도교로 나는 가서 도교의 어떤 도술들을 익히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위나라로 돌아와서 낙양에서, 그러니까 528년 전이겠죠? 보리류지를 만나요. 보리류지를 만나서 담란이 보리류지한테 물어보는 거죠. 불법 가운데에도 장생불사하는 법이 있는데 이 땅에 성경보다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보리류지가 땅에 침을 탁 뱉고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말인가? 서로 비길 것도 못 된다. 이곳 어디에 장생불사하는 법이 있는가?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잠깐 죽지 않는 것이지 끝내는 3계를 윤회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관무량수경을, 무량수경, 아미타경이죠. 아미타경을 주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대선인의 약방문이다. 여기에서 근거해서 수행하면 생사의 허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무량수경을 담란에게 건네주고, 여긴 근데 관무량수경이라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뒤에 이야기할 무량수경 묵바지에서 원생계라고 하는 보리일지가 번역한 그 텍스트를 줬던 것 같아요. 그 텍스트를 줘가지고 이제 담란이 그거를 읽고 거기다가 주석서를 붙이면서 이제 정토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정토론에 대한 정토를 연구했던 기록이 없는데 이 담란이라는 사람이 최초예요. 보리일지가 자기가 번역한 무량수경 묵바지에서 원생계를 담란에 주고 거기다 주석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불교의 정토종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보리류지를 정토승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정토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지금 준 정토종의 어떤 주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정토론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세친입니다. 세친. 여기서부터 이제 세친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보리류지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인도 승려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자기의 학적 계보를 밝힌 승려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는 이제 나중에 진제도 자기 계보 밝히고 하는데, 보리류지는 자기가 어떤 승려에게서부터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걸 밝혔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교학승적인 어떤 특징들이 강했기 때문에 번역도 많이 했습니다. 39부 127권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유가행 유식학 계통의 경론인 십지경론, 입능가경, 신미래탈경 등을 번역하고, 열애장 계통의 경전인 뭐 불설부증불감경 이런 걸도 있고, 좀 전에 말했던 정토계통 경론의 무량수경 묵바대사, 이런 것들이 보리류지에 의해서 번역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류지 자신이 지은 저술들이 유통됐던 것 같아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입능가경소라고 하는 입능가경, 십지경론 번역한 다음에 바로 입능가경을 번역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주석서를 짓껐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기록에 보면은 자번자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번역하고 스스로 강의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보리류지의 강의를 묶어가지고 그것이 유통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수당대까지는 이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보리류지의 강의록으로는 이제 금강선론이 있습니다. 금강선론은 이거 선종에서도 많이 갖다 쓰는 텍스트긴 한데, 이게 금강반야경론이라고 하는 주석서의 복주서거든요. 세친이 지은 금강반야불다 경론에 대한 주석서가 바로 금강선론입니다. 근데 요게 말하자면 동아시아 자생의 교학들을 많이 품고 있어서 이게 아마 위작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아니다, 이거는 그 보리류지의 강의록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남아 논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별파정이나 법계성론 같은 걸 지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이제 57개교 이거 있죠. 뭐 부처님께서 뭐 언제 인천교를 말했고 이런 단계 나누는 거,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이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 십지경론의 역출과 관련된 사정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 구절을 들고 온 거는요, 십지경론 번역에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 황제였던 북위 선무제가 엄청 설레하는 게 느껴져요. 이 경전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번역할 때 선무황제가 글을 완성하라고 명하고 하루는 자기가 직접 가서 필사해요. 막 자기가 가서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공덕 쌓으려고 경전을 막 필사도 하고, 이제 번역을 다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자기가 직접 글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선무제 그 당시에 궁중에서 십지경론은 번역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그 황제 레벨에서부터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경전입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경전이고, 실제로 십지경론이 번역되고 나서 그 당시에 북조에 있었던 승통들, 그러니까 관리 승려들은 죄다 그 십지경론에 대해서 주석서를 써요. 오늘날은 낙마하는 게 몇 개 안 되지만 실제로 도랑사본 같은데 십지경론 주석서들이 이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한 대여섯 개 정도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경론이 십지경론입니다. 십지경은 아시죠? 십지경은 뭡니까? 화엄경이죠. 화엄경의 십지품. 화엄경이 십지품인데, 아마도 인도에서는 화엄경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경전이 돌아다니지 않았던 것 같고, 십지경이라고 하는 다샤보미카 수트라라고 하는 별행경, 그것만 따로 이제 띄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경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엄경이 뭐 편집된 게 인도가 아니라 코탄에서 편집됐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화엄경, 십지경에 대한 주석서가 요 시기에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궁금했죠. 왜 그러면 선무제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왜 그 당시에 왕권에서 이 십지경론을 요청을 했을까? 이건 거의 요청에 의한 작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청에 의한 작업. 그리고 왜 보리류지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당대 학장으로 인정되었을까?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북조에 있었던 화엄경 중시의 풍조가 있습니다. 북조에서 화엄경 중시의 풍조가 꽤 강했던 것 같아요. 남쪽이 이제 성실 열반학이라고 해가지고 열반경 중심의 교설들이 중심이었다면, 북쪽에서는 이제 영변의 화엄경론이라든지 그 당시에 동아시아 논사들이 쓴 어떤 논서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화엄경 연구가 꽤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북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이제 인왕경이 그 패불 시기에 만들어진 위찬경전, 중국 찬술 경전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길가야와 그 단마류지 사이에도 또 30년이 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사이에도 경전이 나와요. 그 경전 이름이 보살영락본업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 경전에 2권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화엄경 전체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최초의 서머리. 화엄경 전체에 대한 쭉 서머리를 하면서 이 3, 4, 5, 6번에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를 설해서 입법 후풍에 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 일종의 화엄경 서머리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엄경도 사실은 가만 보면 내용들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각품들이 독립적으로 노는데, 그 품들을 하나의 보살의 계위설로 해석한 게 보살영락본업경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계위설은 뭐 아주 복잡한데 뭐 인원경에서 이제 넘어왔다 뭐 이래서 이제 그 계위설의 뭐 기원도 막 따지면 아주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거 생략하고 말하자면은 이제 보살용락 번호경이라는 데서 화엄경 전체의 구조를 말하자면은 보살의 42계위설로 정리를 합니다. 보살의 42계위설로 정리를 하고 이제 10주, 그 다음에 10행, 그 다음에 10회양, 10지, 그리고 등각지, 묘각지로 이어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이게 나중에 여기 앞에 10신이 붙으면 52계위라고 해서 이제 화엄종에서 말하는 표준 계위설이 되는데, 이때는 52계위는 아니었어요. 10신 개념은 없었고 10주, 10행, 10회양, 10지라고 하는 보살의 수행도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수행도가 뭐겠어요? 10지죠. 10지죠, 10지.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은 대보살이 되기 위한 어떤 마지막 여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지경론이 당시에 요청이 됐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보살의 수행계획이라는 것, 십지경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력한 어떤 설명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시기에 이게 보리유지뿐만 아닙니다. 보리유지 다음에 나온 이제 반야류지, 이름도 비슷해요. 둘이 막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반야류지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시기에 한 500년대 초반에서 500년대 중반에 걸쳐서 그 대승경전 주석서들이 엄청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그 주석서의 논주가 누구냐면은 천친보살이에요. 세친의 구역입니다. 그 세친을 옛날에는 천친보살이라고 했거든요. 천친보살의 이름이 산스크리트어로 바수반두예요. 바수반두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그 사람이랑 같죠. 그 아비달마 구사론을 짓고 유식 30성을 지은 분도 세친이고 이름이 바수반두잖아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 세친이라는 사람이 지은 대승경전의 주석서들이 엄청나게 번역이 돼요. 이 중에서 보리류치가 한 게 십지경론, 금강경론, 못 범면한 우빠제사는 보리류치가 한 건 아닙니다.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라뜬마띠, 능라마제가 한 거예요. 능라마제가 한 거. 그리고 무량수경 우빠제사, 승상류 범천 소문경론, 문수사리보살 문보리경론까지가 다 보리유지가 번역한 세친의 경전 주석서들을 번역을 합니다. 왜 세친이었을까? 이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이게 왜 세친에 이게 번역이 됐을까? 왜 이렇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보리류치만 이걸 번역한 게 아니라 이후에 530년부터 들어왔었던 반야류치도 또 세친의 그 주석서들을 번역을 해요. 이 사람, 이게 비단 보리류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친의 주석서를 번역을 하는데, 세친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의 주석서를 번역을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법장 인연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석가모니부터 법맥을 이어가는, 거기 보면은 중간에 바수반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아마 바수반두일 겁니다. 바수반두고, 이 바수반두는 또 대승의 바수반두는 아니고, 이건 그 논증이 됩니다. 이게 실제 인물일 거예요. 이 부법장 인연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스티라마띠의 어떤 주석서에서 약간 논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논증이 됩니다. 어쨌든 이 꾸마랄라타의 제자인 사야다가 와수반타 미구에게, 이게 거의 이제 부법장 인연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천인사께서 해야 할 수 없는 것 동안 부지런히 고행을 닦아 최상의 묘법으로 지금 만족하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고, 나에게 부촉해준 것을 뭐 호주했다, 뭐 그래서 너에게 부촉한다 이랬더니, 이 바수반타가 뭘 하냐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끄는 건데, 이로부터 그 뒤에 경장을 널리 통달해서 많이 들은 것과 지혜 변제 등 이와 같은 공덕으로서 자기를 장엄하였으니 일체 수달의 뜻을 잘 알았고 분별하고 자세히 말해서 널리 중생을 교화하였다,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부법장 인연전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서 전대 논사 중에 마수반두라는 논사가 있었고, 그 논사가 경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붙였다라는 전승이 이 시기까지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마 이때 바수반두는 경량부의 논사 바수반두일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 꾸마랄라타라든지 자얀타 그리고 마노라타와 같은 사람들이 다 그
경량부 쪽 논사라는 게 논증이 실제로 교차 검증이 되는 인물들이라서 이 바수반타는 아마도 경량부에서 바수반두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수반두란 이름이 인도에서 되게 흔했나 봐요. 근데 이게 그 보리류치도 그래요. 그 당대에도 보리류치라는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한자로는 뜻지자를 쓰는데 이름 그 발음이 같아요. 둘 다 보리류치거든. 그래서 뭐 어떤 잘못된 텍스트 보면은 이 보리류치가 시작한 508년부터 그 보리류치가 죽은 722년까지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 이런 거 다 거짓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 동명이인이긴 한데 바수반두라는 사람이 부법장 2년전에서 경전의 주석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금강선론 권십에 보면은 보리류치가 자신이 바로 바수반두의 제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바수반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수반두인 것 같아요. 자, 시작부터가 벌써 의미심장하죠. 미륵세존부터 시작합니다. 미륵세존은 이 연부제의 사람들을 어이없게 여겨서 금강반야경 의석, 이게 금강반야경론과 지지론, 그 보살지지론입니다. 육아사지론에서 이제 보살지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짓고 무장에 아상가죠. 아상가, 무착보살. 무착보살에게 부촉해서 이를 유통시켰다. 그러나 미륵세존은 다만 장행석만을 지었고 무착비구에게 배운 논주, 천친, 마수반두가 다시 이 경론의 뜻을 살펴 개성을 지었으니 모두 80개가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산문으로 주석서를 지어서 그의 제자인 금강선, 와지라세나에게 가르쳤고 이 금강선이 다시 무진이 보살에게 가르쳤고 무진이가 다시 성제보살에게, 성제가 다시 보리류치에게 가르쳤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수됨이 지금에 이르러서 약 200년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역사적 사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금강선론에 적혀있는, 이게 마지막 부분에 적혀있는 거거든요. 이 금강선론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적혀있는 구절인데 이 전까지 미륵, 무착, 바수반두의 계보를 말한 게 일단은 동아시아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말한 건 맞아요. 이 사람이 처음 말한 건 맞아요. 근데 200년은 좀 넘어가긴 했어요. 200년까지 안 가거든요, 바수반두가. 보통 바수반두가 추정컨대 한 4세기 때 인물 정도, 4세기 중반 때 인물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거의 300년 단위로 넘어가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미륵, 그리고 무착, 그리고 바수반두, 금강선에서 이어진 계보에 자기가 있다라고 자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보리류치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묘하게 그 오만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 확실하게 법맥을 갖고 있는 엘리트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강했던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보리류치는 미륵, 무찬, 세친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유가인 유식학파, 인도에서 중반과 대립되는 두 개의 이제 대표적인 교화가 이야기하는 유가인 유식학파의 계보에 자기가 서 있다고 자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발표 제일 처음에 최초로 유가인 유식학파를 전래했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실 유식학 경전들은 그 전에도 들어왔어요. 능가경은 보리류치 번역 전에도 있었거든요. 능가경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뭐 보살지지경, 보살지 같은 경우도 430년대 번역이 됩니다. 단무참에서 번역이 되는데, 근데 그때는 이게 유가행파의 경전이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담고 있는 경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비로소 보리류치 와서 이게 말하자면 미륵, 무창, 세친으로 이어진 이 계보 속에 나는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인도의 유가인 유식학파의 교리가 동아시아로 소개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유식학에 대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뭐 앞에 뒤에 이야기가 말씀을 드린다면 요거는 알아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 팔식설 들어보셨죠? 팔식설. 유식학파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8가지로 구분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안의, 비설신,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에
염오의라고 하는 말라식이라고 번역되는 일종의 자의식을 놔두고 제8식으로서 알라야식 요걸 놔둬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아비달마의 심식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8가지 인식을 이야기를 해요.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뒤에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리류지의 이런 식의 이 정통 유관 유식학에 자임했다는 이런 자부심과 동시에 보리류지의 사상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서 십지경론을 번역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학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그런 사상들을 평가하거나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보기에는 도식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리우즈는 적극적으로 이 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교정하려는 태도들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소위 아까 말했던 이제 별팟장 이런 데서 그것들이 보여요. 이제 이거는 일본 쪽에서 남아있는 기록들입니다. 일본의 승려들이 쓴 텍스트에 남아있는 기록들인데 길장은 좀 다르죠. 길장도 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진나라 무도산의 유교가 돈점이교를 점교를 5시기로 나누었다. 근데 보리류지가 별팟장을 지어 그 설을 깨뜨렸다. 그리고 보리류지 3장은 이름교를 세웠다. 이름교는 뭐냐면은 경전이라는 게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말만 하셨다. 뭐 이런 식이었던 이 이름교는 보리류지 뿐만이 아니라 구마라집도 이야기했습니다. 구마라집도 이야기한 경전 그렇게 나눠보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왜 잘못된지를 따지기 시작하는 사례들이 엄청 길게 있는데 그걸 다 소개를 할 수 없어가지고 짧게만 가져왔습니다. 제위경이 뭐냐면 제1시예요. 성도 직후에 아직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인천교,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세상에 태어날 거야를 설한 경전이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리유지가 직접 그 경전을 읽고 답하는 겁니다. 보리유지는 한문을 잘했어요. 수다도 잘 떨었고. 그래서 제위경에 제위장자가 삼계고를 제거하고 불기법인을 얻었다고 한다. 불기법인이 무생법인의 다른 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무생법인을 얻었으면 어떻게 이게 인천교냐. 최소한 초지 혹은 팔지는 가야지 무생법인을 얻는다. 어떻게 제위경이라는 게 제1시의 세간을 위한 설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보리류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반만교는 이야기할 수 있다. 말하자면은 소승의 가르침으로서의 반자교와 이제 대승을 위한 가르침으로서의 만자교가 있고 이것을 전통적으로 슈라바카 삐따까와 보디사토바 삐따까로 나눠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보살지부터 내려오는 유관파의 전통적인 경전 분리법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법계성론에서 아까 말했던 보살영락 본업경이라는 위창경전의 설을 긍정을 해요. 여러 선지식이 보살의 40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무명을 깨트립니다 하였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을 개념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평가하거나 논파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별팟장에 보이는 논의들이 그 당시에 유명했었던 지론종의 논사인 법상의 교적에서 거의 동일한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법상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 보리류지의 이 별팟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완전히 수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재밌거든요. 이 내용을 전체를 한번 다 봐주셨으면 이게 법화현의에 있어요. 법화현의에 인용돼서 나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되게 이제 무던 분석적으로 비판을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보시면 전 이 부분이 아주 통쾌했거든요. 장하함경에 유행경이라는 경전 그 파트가 있어요. 근데 유행경이 뭔지 아세요? 소승 열반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함경 내에서도 붓다의 열반을 말하는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경전에 마하빠리 니르바나 숫다 있잖아요. 니빤나 숫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앞에서 제2시의 아함경을 설했다고 하는데 그 아함경 내에 사실은 유행경은 열반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소승에 대한 가르침이 12년 사이에 설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2년 끝날 때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니네가 시작한 그런 붓다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나눠보려는 이 행위 자체가 되게 잘못된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다만 돈점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는 폐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생의 이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중생의 이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해도 이러고 어떤 사람은 100마디를 해도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한음으로 설하지만 중생들이 받아들이는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돈점으로 나뉠 수 있다. 이건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논의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다시 보리류지와 마찬가지로 실제 경로는 보살장과 성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말하자면 보리류지가 시작한 논의들이 법상 스님이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스님이에요. 지론정 문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법상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분이 고구려 불교랑 접점이 있어요. 고구려 불교랑 접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역대 삼보기에 보면은 고구려국의 승상인 왕고덕이 불교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의연이라고 하는 스님을 파견을 시킵니다. 의연이라고 하는 스님을 파견을 시키는데 북제로 파견을 시켜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법상 스님입니다. 그래서 법상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어떤 경전들이 지어지게 된 연기들을 지지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지경론까지 쭉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한 게 말하자면은 그 교학적인 교류에서 한국 불교와의 교학적인 교류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최초의 기록이 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냥 북조에서 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반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어려워지는데 사실 여기부터 끊거나 아니면 1시간을 더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보리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한 논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능라마제라고 불리는 라뜨마라마띠라고 불리는 능라마제 능라논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십지경로는 보리류지 혼자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나타나는 능라마제와 같이 작업했었다라고 하는 논의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기록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뭐가 사실인지 아직 결론이 안 난 문제이긴 해요. 어쨌든 뭐 능라마제랑 보리류지가 하도 싸워대니까 그 경전의 번역 장소를 나누어서 각기 번역하게 하고 나중에 합쳐봐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합쳐보니까는 한 구절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 불이 부진이고 하나는 경 불이 부진이라고 되는 요 구절 하나만 달랐다. 와, 씨 대단하다 라고 하는 약간의 신화적인 기록들이 속고승전 6권에 나와 있긴 합니다. 또는 이제 경전을 번역할 때 낙양내전에서 보리류지가 원본을 전하고 다른 승려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도왔는데 이 경전에 참여했던 주요 승려였던 세 사람이 서로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따로 하다가 나중에 각기 번역한 다음에 합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십지경론의 번역이 결국은 북조에서 지론종이라고 하는 일종의 종파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종파를 이야기할 때 혹시 지론종 북도파 남도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지론종이라는 것이 두 가지 계보로 만들어졌다. 말하자면은 능라마제를 기원으로 하는 남도파와 보리류지를 기원하라는 북도파로 갈려져 있다. 이런 이제 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보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보이실 텐데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PPT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이런 식의 계보고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 보리류지가 여기가 새가 더 적습니다. 이제 남도파는 능남아지부터 시작해서 세관, 법산 그리고 지방정의 가장 유명한 정영사 해안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유지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보리류지는 되게 계보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금 전에 법상이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그리고 보리류지는 내용이 그대로 법상이 그 교적의에서 똑같이 별파장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중요한데, 라뜨나마띠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고승전의 그 기록이 약간 의심이 가는 기록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능남아지는 선법을 좋아했다. 근데 보리류지는 뭐라 그러냐면 방언에 능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리류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중국어로 수다 떨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되게 왕권 친화적인 사람이었겠죠. 근데 실제로 국가에 소속돼가지고 지원 잘 받고 다녔어요. 근데 라뜨나마띠는 선법에 능했대. 그래서 홀로 이제 고여 있는 걸 좋아했대. 실제로 510년 이후에 이 십지경론을 번역할 때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 지론점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하게 했다고 하는 라뜨나마띠의 기록을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515년에 아마 사망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히려 보리류지가 가장 활발하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거 530년대예요. 530년대까지 말하자면 업도로 넘어가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 보리류지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업성이 지론종이 본거지였거든요. 업성이 지론종이 본거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하면서 보리류지의 어떤 사상적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론종은 뭐 계보상으로는 실제로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지론종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보리류지의 사상을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지론종뿐만이 아니라 이걸 이제 초기 지론종이라고 합니다. 보리류지의 교설에 의거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십지경론 베이스의 교합들을 초기 지론종 사상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하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대승기신론이에요. 대승기신론까지 연결되는 그 고리로서의 보리류지의 사상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뭐냐면은 능남아제랑 보리류지가 갈등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까 제가 보리류지가 유가인 유식학파의 계보를 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류지는 유식학자예요. 근데 이 능남아제의 대표작은 뭐냐면은 보성론이에요. 그러니까 불성과 열애장에 대한 논설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이 능남아제는 열애장 사상 계통이 있었고 보리류지는 유식학 계통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동아시아인들에게 유식이라는 게 되게 생소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것은 마음뿐이다, 이건 이미 십지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네들의 사유에서도 그렇게 낯선 사유는 아니에요. 다만 알라야식이라는 사유는 엄청 낯설었겠지. 요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위로 남조의 교합들이 넘어오면서 불성담론 같은 것들도 넘어오게 됩니다. 그것의 이제 흔적을 보여주는 게 펠리오본 2908이하고 건왕사본에 보면은 이게 500년대 극초반에 서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에 이제 남조에서 이야기되는 불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이 리스트화되고 있어요. 불성은 본성으로서 공이다, 중생이다, 혹은 신려이다. 신려가 그 남조에서 발생한 그 신불멸론이라고 하는 그 사유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 혹은 당상이다. 미래에 네가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성이라고 한다. 뭐 이런 논의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들과 관련해서 이 보리유지의 역어에서 등장하는 되게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진여불성이란 개념입니다. 진여불성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죠? 진여불성 들어봤는데 이거는 산스크리트어가 없어요. 산스크리트어가 없고 이 보성론이나 보리류지
작업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 진여불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불성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아니 불성이라는 건 진여야 라고 하는 이 보리류지나 라뜨나마티의 이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단히 이제 육아행파적인 사유가 등장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보리유지가 전한 교설은 연기법과 공성을 분리를 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중관하고 확실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 금강선론에 보면은 이 오는 확정적인 신화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채로서의 연기 또한 허망하다. 나아가서 가명조차도 없다. 그러므로 법공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하나 법공을 규정하는 게 있다. 바로 불성의 진여가 고금의 일정하고 그 채 한계가 없음. 요게 바로 법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연기와 구분되는 실상으로서 진여가 존재한다. 이게 말하자면 육아행파에서 이야기하는 타타타 진여 개념이거든요. 진여의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아주 존재론적인 함의들이 있습니다. 진여는 있는 거예요. 이건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없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 악취공이라고 합니다. 악취공 개념이 육아행파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중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중론은 뭐라 그러냐면은 연기가 곧 공성이고 과명이고 중도이다 라고 하는 저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가 바로 공성이고 가명이고 중도이다 라고 하는데 유식사상은 삼성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허망분별과 인연과 제1의제이고 모든 법의 진실된 모습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여라는 거 없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하면 악취공이 되는 거예요. 중간 애들은 다 없다고 해버리는데 이러는 순간 아무것도 성립할 수 없다. 이건 보살지지경에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살 진실의 품 따뚜바르타 같은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니네 중간처럼 이야기한다면 누굽니까? 구마라집이 말한 것, 그 설한 그 반야학이 만약에 모든 것의 공성을 이야기한다면 니네 그거 잘못된 거야. 왜 있는 걸 없다 그래? 이게 악취공이야 이거. 진여는 있어 라고 하는 육아행파의 교설들이 바로 불성의 본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진여불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라야식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제 여기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알라야식은 이제 슈미트하우젠 선생의 말에 따르면은 말하자면 신체에 부착되어서 현행하는 인식들을 만든 일종의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거칠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게 근본적인 마음 그러면 여기서도 오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상적 인식과 구분되고 바로 그 현상적 인식들을 발생시키는 어떤 잠재적인 마음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 마음이 불성식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검선언에서. 진여불성이라는 법은 온갖 법을 갖추고 있으니 본질은 모의로서 고요를 상조하는 것이다. 통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여덟 번째 불성식의 막힘없으면 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반야경론 개선에서 지혜로 오직 유식을 통달함을 수습한다고 한 것은 여덟 번째 알라야식이 십지보살의 번뇌없는 이해와 불과의 지혜를 막힘없이 밝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진여 안에 불성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다시 알라야식이 이 진여를 먹어버리게 되는, 결국은 불성과 진여와 알라야식, 제가 불성이 된 마음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가지 남조에서 불성은 이거다 저거다 싸우고 있는데 다 그런 거 아니고 불성은 진여야. 그리고 알라야식이야. 그것이 바로 너의 본질적인 마음이야 라고 하는 되게 통합적인 사유들을 구성해 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말이 모든 것들은 내 현상적인 인식이 착각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강력한 식의 어떤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이야기로서 처음에 유식사상이 소개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근거하는 보리류치의 번역들이 있는데 이 번역들이 원문하고 비교해보면 약간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원문과 다르니까 산스크리트 원문과 비교해 봤을 때 혹은 다른 한역 경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번역들이 보리류지의 사상의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이에요. 열애장식은 알라야식 중에 있지 않다. 이 구절은 실제로 번번의 번역을 보면은 열애장이라 불리는 알라야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대여 열애장식은 알라야식 중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7가지씩은 생멸이 있지만 열애장식은 생멸이 없다. 근데 번번의 번역은 열애장이라 불리는 알라야식의 7가지씩의 유전은 없어지지 않는다. 확실히 이 위에 게 뭔가 열애장식이라고 하는 엄청 본체적인 마음을 더 강조를 하고 있죠. 더 기막힌 번역은 다음 게 진짜 기막힙니다. 보리류지어 보면은 정멸은 1심이라고 하고 1심은 열애장이라고 한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와, 1심이 열애장이다. 이거 원효도 갖다 쓰는 구절이거든요. 원효도 이 1심의 어떤 경증으로서 이 구절을 갖다 씁니다. 근데 이 구절의 번번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적정이란 하나의 대상을 가진 마음, 즉 삼매의 이명이다. 이는 자신의 개별적인 성스러운 지혜의 대상이 열애장에 대한 이해로 그 때문에 최고의 삼매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구절을 1심이 열애장이고 열애장이라고 하니 잔해증제 경계에 들어가서 무생법인의 삼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식의 내용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 팔식설, 유식학파의 팔식설은 완전히 열애장 사상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보리류지는 육아형 유식학파의 계보를 밟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보리류지가 했던 작업은 이 마음을 지워버리면 공만 남는다. 그리고 바로 이 공이 진여이다. 그것이 너의 불성이고 이 불성은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알라야식 이중고를 이 이야기를 제가 생략을 했는데 요 부분만 제가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육아행 유식학파라고 하면은 열애장 사상과 완전히 대립되는 사상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 열애장 사상이란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육아행 유식학파에 의해서 고안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단초 중에 하나를 보리류지의 사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사상들은 인도에는 남아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초기 육아 행파에 물어내서 언뜻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동아시아에 전래된 유식은 원래부터 불성사상과 결합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라마제랑 보리류지가 사상 때문에 싸웠다? 왜냐하면 능라마제는 중인도 출신이거든요. 뭐 보리류지는 북인도, 아마도 그 간다라 지방에 아주 불교적으로 융성한 데서 출신했어요. 그래서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사상적인 의미에서 싸운 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사상들은 보리류지나 능라마제가 번역한 모든 사상들에서 대단히 공통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요번에 보리류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다가 재밌는 구절이한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단무채라고 하는, 사실은 거의 흔적도 없는, 석고승전에만 잠깐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단무채란 사람이 되게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반찬과 화엄경의 오묘한이치로 깨뜨고 막 열심히 했대. 그리고 천축의 삼원 보리류지로 이광경을 보면서 저러면서 그를 동토보살, 이 동네 이 동방의 보살이다 라고 부르고, 단무채가 지은 대승의장을 읽고 나서 손가락을 튕겨 좋다고 하고 범어로 번역해서 막 대화국에 보내고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대단히 그 동아시아 불교계에 접근하려고 하는 전 보리류지의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즉 보리류지는 기본적으로 인도 육아형 유식학파의 계보를 잇는 논사였지만 그가 전한 사상의 구조는 후대 정립된 인도 유식학과와 다른 다분히 열애장 사상의 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보리류지를 통해 소개된 대승소승교육 부분, 진여 알라야식, 유식 등의 교설들이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구조를 일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들을 더 정교하고 풍부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당시에 현지에서 관심사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록의 번영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역경사업을 펼쳤으며, 동아시아 자생의 불교격이나 동아시아 찬술문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평가하는 등 동아시아 불교계의 요청에 대단히 긴밀하게 대응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독자적인 교학 이해가 이루어지고 인도 교학의 전례 또한 단순의 사상의 이식이 아니라 대단히 선별적인 수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인도 승려들 또한 그러한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 이 요청을 유일하게 무시한 건 누구냐면 현장법사예요. 현장법사만 이걸 무시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역경에 나타난 의미심장한 번역들 또한 동아시아 불교도들의 이해를 거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아시아 불교는 인도 교학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들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고, 나아가서 이제 수당 불교에서 다양한 교학으로 폭발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재밌는 강의 잘 들었고요. 구마라집이나 그 진제보다 좀 덜 유명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0분 휴식하시고 지금 아까 마지막에 시간 쫓겨서 못다한 이야기 같은 거 질의응답 시간에 또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저 2부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아주 잘 들었습니다.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일단 저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메모지를 드려서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서 이제 질문을 몇 개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불성, 일심, 아레아식, 아마라식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지 여쭤보시면서 초기 불교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초기 불교에도 이런 개념이 있는지 이런 거 먼저 질문하셨거든요. 예, 오늘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준비를 길게 하다가 제일 연구 부분이라서 제가 살짝 뺀 게 사실은 알라야식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리유지의 사상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한데요. 일단 능가경 같은 데서는 팔식을 이야기를 하죠. 팔식을 이야기해서 중생의 마음 구조는 8가지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8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질 않아요. 특히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제7식입니다. 알라야식은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6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그런데 7식 개념이 없어요. 모호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보리류치가 번역한 경전 중에서 십지경론에도 알라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리류치가 번역한 이제 해신밀경, 신미레탈경이라고 이름 붙은 해신밀경도 알라야식은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다 전 육식으로서 현상적인 마음과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7가지만 설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 자체는 그 소스를 보면은 현상적인 식인 6가지랑 알라야식 7가지만 설해지고 있는데 대체 뭐가 8식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리류지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알라야식의 염호된 부분과 청정한 부분으로 나누어 버려요. 그러니까 알라야식이 2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라야식이 2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염호되어 있는 알라야식이다. 염호되어 있는 알라야식을 우리가 7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염호되어 있는 알라야식을 우리가 아다나식이라고 한다. 아다나식은 해신밀경에서 나오는 알라야식의 이명이죠. 그러면은 8식은 뭐냐? 완전히 깨끗한 진여불성이 바로 8식이다. 이 알라야식에 들어있는 청정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알라야식이라는 하나의 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더러운 부분과 청정한 부분이 공존한다고 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신론에 나타나는 사유가 거의 동일한 사유가 나타납니다. 기신론에 잠깐 그 구절을 읊어보면은 열애장의 의지에서 생멸심이 있다. 말하자면은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하여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 이것을 알라야식이라고 한다. 이 구절은 보리류지의 심식설의 해석에 따르면은 명확하게 그 구조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말라식 말씀을 하셨는데, 아말라식은 보리류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라식은 이제 560년대 활동했던 이제 남조의 빠라마르타 진제 3장이 아말라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또 진제 3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진제 3장도 재미있게도 칠식의 말라식 이야기를 안 해요. 대신에 보리류치처럼 칠식을 아다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식을 알라야식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제9식으로서 아말라식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말라는 무구식, 때가 없는 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제가 결국은 7, 8, 9식이 결국은 다 알라야식의 양태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초기 불교에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시게 할까 말씀하셨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사유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부처께서 경전에서 설했을 때 알라야라는 이야기를 안 했고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은 알라야식에서 이 알라야라는 말이 사실은 샹키아 학파의 용어를 갖고 온 거라는 슈미트하우젠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비불교 전통과의 교류 속에서 나타난 개념이라는 설도 있는 것처럼 대단히 새롭고 또 새롭게 고안된 개념이란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되게 생뚱맞은 이야기고 되게 비불교적으로 볼 수 있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거랑 이제 비슷한 결의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지금 이제 답변해 주신 대로면 이 초기 불교에는 알라야식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 같은 게 특별히 없다가 나중에 이제 등장했는데 이것을 중국의 역경 논사들이 역경하는 과정에서 칠식도 생기고 팔식도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구식까지 나오게 된 요 과정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보리유지의 입장이 중국 유식 사상사에서는 어떤 위치를 좀 차지하는지 비슷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정리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은 어떨지. 저는 보리류지의 유식사상, 정확히 말하면 보리류지가 전에 유식학파의 심식설이 유식학파의 심식설을 동아시아에 이식시키는데 대단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시도였고 실제로 성공을 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저는 대승기 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유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제목을 불성이 된 마음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불성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중생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구원론적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생이 불성이 있냐? 네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대승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너는 반드시 붓다가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화이팅! 이런 식의 논의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불성의 논의가 이 승만경이라든지 열애장사상 깊어지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무언가의 원리처럼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승만경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습니다. 열애장이 있으니까 생사를 설할 수가 있습니다. 열애장이 있으므로 생사를 설하는 것을 선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구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무언가 진리가 바로 불성이다라는 논의가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에 결국 알라야식 개념이나 진여불성, 진여 개념이 등장해서 네 안에 있는 무언가로서 생사의 토대가 되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논의로 정착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유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열애장과 중생의 관계를 그냥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구조화시켰다는데 저는 보리유지가 저는 유식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거랑 또 연결해서 또 질문이 하나, 제가 받은 질문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까 이제 불성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 불성이라는 용어가 지금 인도에서 많이 쓰던 그런 용어는 아닌데, 이게 처음 어디서 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게 중국에 전해질 때, 중국 사람들이 원래 인도 사람들의 사유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이 개념이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상식과 결합되면서 어떻게 이해됐는지, 그러니까 초기의 불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돼서 정착됐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엄청 큰 질문이긴 한데요. 불성 개념 자체가 동아시아인들에게 주목받은 것은 역시 열반경의 번역과
함께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했을 때 불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좋게 보면 의역이고 나쁘게 보면 오역입니다. 실제로 이 한역 열반경하고 그 중국의 리즈즈예라고 하는 학자가 한역 열반경하고 산스크리트어의 그 단편이, 열반경 단편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다른 언어로 해석돼도 되는데 죄다 불성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불성 일변도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불성의 원어로서 여겨지는 붓다 다뚜라는 말, 붓다 다뚜라는 말이 불개거든요, 사실. 그 산스크리트어를 제대로 이제 충실하게 보니까 불개입니다. 그 세기개자 써가지고. 근데 그거를 성자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뭐 성자로 번역 안 되는 건 아니죠. 다뚜라는 것도 뭐 원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성이라는 말이 가진 한자 문화권에서의 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붓다가 될 수 있는 원인이 아니라 붓다 자체의 성품, 그러니까 붓다 뜨바, 혹은 이제 그야말로 따뜨바, 어떤 그 불성 자체가 진리담론으로 넘어가기에 되게 좋은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는 말이 그냥 네가 뭐 중생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중이 아니라 너에게 붓다의 본질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논의는 그 붓다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붓다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뭐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공성이다, 뭐 신려다, 뭐 알라야식이다, 뭐 진여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애초에 불성이라는 말에 갖는 동아시아적 함의는 붓다의 본성입니다. 붓다가 될 수 있는 원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학이 발전되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이 갑자기 오성각별설을 들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생뚱맞은 거죠. 이미 구원론적인 함의는 여기서 논의는 끝났어요. 중국에서 끝나고 이제는 그 붓다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한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잠깐만, 중생 중에서 깨닫지 못하는 중생도 있어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봤었던 뭔가 전혀 쿨하지 않은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네네. 네. 네네. 강유. 당유. 응. 그것도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당상이라고 했던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부처가 아니지만 이때 당자는 마땅이라기보다 미래를 의미하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부처가 아니지만 어차피 부처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부처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그걸 불성이라고 한다 라는 이야기. 예. 그것이 이제 열반경 중에서 기존의 열반경의 불성에 대한 해석을 6가지인가로 전에 정리해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가 아마 그 당류였어요. 네. 그 아까 이제 보살님 질문이랑 약간 연장되는데 그냥 너무 약간 수준 낮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그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 이제 질문하신 거는 봤을 때 그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 당연히 시작은 거기였죠.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 같은 거기였는데 이제 이것이 진리담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이 논의조차도 촌스러워지는 지점들이 오게 됩니다. 살짝 그러면 이제 법계연기 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화엄종의 법계연기 있잖아요. 화엄종의 법계연기 개념을 처음으로 쓴 게 사실은 화엄종이 아니라 지론종에서 제일 처음 썼습니다. 이 논의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네. 이제 또 약간 이제 문헌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질문 온 것 중에 역대 법보기, 전등록 이런 선종 쪽 기록을 보면 보리유지가 그 광통률사 해광과 함께 보리달마를 이제 시기해서 암살하려고
있었던 인물로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보리유지를 이제 위시한 지론종 이 계통 그 선종 기론종 계통의 이 선종파라고 해야 될까? 요 종파들의 형성에 있어서 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 같다. 모종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시면서 후대의 선종문헌에서 보리유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렇게. 일단 보리달마를 광통률사랑 보리유지가 손을 잡고 해코지했다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요거를 이제 이북희 선생님, 선불교 전공하신 이북희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중국 불교의 역사는 크게 보자면은 도시불교와 산중불교로 나눌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불교는 뭐냐면은 도시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았던, 도심에서 아주 이제 호의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호의롭게 살았던 학승들, 엘리트 승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수당 때에도 계속 있었죠. 그리고 그와는 달리 이러한 것이 승려의 삶이 아니라고 하면서 산중으로 가서 수행하는 승려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6세기부터 계속돼요. 그러니까 보리유지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리유지는 아주 전형적인 도시 승려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광통률사도 마찬가지죠. 아주 도시적이고, 광통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 승려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도권화된, 그리고 그 안에서 귀족들의 비위나 맞춰주면서 적어도 산중에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산중 수행자들이 결국은 선불교로 가게 되고, 도시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어떤 승려로서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글도 많이 짓고, 그리고 계율도 엄청 엄정히 지켜요. 이 도시 승려들은 그런 형식적인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계율도 엄격하게 지키고 막 멋진 글도 써내야 되고 막 이런 외부에 보여주는 것들을 해야 되는 도시불교인들의 아주 전형이 사실은 보리유지는 광통율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리달마를 해코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전등록 쪽 기록은 이제 그렇다는 거고,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이제 약간 결이 다르지만 비슷한 질문 중에 아까 이제 능남아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아까 도시불교와 산중불교 나눴을 때 말하자면은 당시의 산중불교에 해당할 만한 능남아제에 대해서 속고승전 기록에는 말하자면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보리유지의 하위 항목처럼 그 보리유지를 설명하면서 안에 들어있는데 그 지금 십지경론 번역하는데 어떤 역할도 그렇고 중요한 인물 같은데 왜 하위로 들어가 있는지, 혹시 속고승전이라는 이 문헌의 배경에 어떤 의도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아니, 저는 오히려 능남아제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위 항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하면 능남아제가 되게 중요한 인물처럼 여겨지는 것은 현대학자들의 저는 착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학자들의 착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속고승전의 기록에 기반한 착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십지경론에 대해서 이게 뭐 능남아제랑 보리유지가 지었다, 같이 지었다, 뭐 별궁에서 만들어서 합쳤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사실 십지경론이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설들이 있어요. 어떤 설도 있냐면은 일단 보리유지가 먼저 십지경론을 짓고 나중에 능남아제가 지은 그것을 덮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보리유지랑 능남아제가 각자가 번역한 것을 만나가지고 둘이 합쳐봤더니 뭐 별 차이 안 나더라, 이런 설도 있고, 혹은 이제 보리유지랑 능남아제가 아예 별도로 번역을 다 해버렸고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통률사 해광이 와가지고 요거 두 개를 교감해가면서 하나씩 고쳤다, 이런 식의 어떤 논의도 많아서 실제로 십지경론의 역장에 등장한 게 사실은 능남아제 그 역사에 등장한 거의 유일한 장면이고요. 거의 유일한 장면이고,
그 이외에는 거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능남아지가 보성론을 번역하고 열애장 사상을 대표하게 되고 지론종 사상이 기본적으로 열애장 사상과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속고승전에서도 바로 이 능남아제가 광통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바로 주류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근대의 사유가 있었는데 저는 그 설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업 내용 중에 이 북조의 어떤 불교가 남조의 영향으로 성실열반종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제 채택했다, 이런 얘기 같은 걸 하셨는데, 그때 나오던 이제 돈점, 네. 돈교, 점교, 그 다음에 화엄, 오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런 교판의 역사에서 네네네. 보리유지가 기여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조금 해주시긴 하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남조에서 개발된 이 오시교판이란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는 아마도 해관이라는 분이 쓴 오시교판이 가장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북조에서 퍼졌던 것은 570년대 활동했던, 지금 PPT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모구산의 유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규라고 하는 분의 그 돈점 7개 오시교라고 하는 게 되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북조에서도 그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북조에서도 그걸 받아 이게 맞다라고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보리유지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간성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각각의 경전의 가르침이 다른 건 인정. 각각의 경전이 가르친 건 인정하지만 그게 무슨 여기까지 붙다가 성도 하시고 했고 여긴 12년이고 이런 식의 어떤 순서대로 시간을 나누는 거, 이거 다 부정. 이런 식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 유치한 방식이다. 유치한 방식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경전이 다른 방식의 메시지를 주게 된 것은 붓다가 설한 것을 중생이 각기 다르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편집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니 그럼 경전들은 왜 이렇게 많나요? 라고 했을 때 편집자를 등장을 시켜요. 붓다는 원음으로 설했고 중생들은 각자 근기에 맞게 들었는데 이것들을 붓다의 성제자들이 성문장하고 고살장으로 나눠서 편집한 게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이다. 되게 저는 매력적인 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남조의 교판론 또한 이제 막 붓다의 생애에 맞춰 몇 년까지 이런 거 이제는 안 하게 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천태의 지희의 교판론에서 잘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또 이제 아까 그 정토종과도 관계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보리유지가 작성했다고 그 전달해줬다고 하는 정토론에 대해서 보통 정토종의 기원을 여산회원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꼽는데,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들과 보리유지의 문헌에 나타나는 어떤 그 정토 내용의 차이나 혹시 특징 같은 게 있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착시인데요. 정토 신앙과 정토 종은 다릅니다. 이 정토 신앙은 심지어 지론종에도 정토 신앙 갖고 있는 스님도 많았어요. 나무아미탑을 외우면은 어쨌든 정토 태어난다는데 그걸 뭐 굳이 안 할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 대승기 신론에도 수행신신본에서 그 무량수경한테 빈다는 내용 나오거든요. 이건 정토 신앙입니다. 제가 말하는 정토종이라는 것은 일본의 신란이 만든 바로 그 정토종이에요. 정토종은 좀 약간 달라요. 이 정토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부처님께 아미타불 비는 거랑 좀 달라요. 완전히 좀 제가 보기엔 좀 약간 기괴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신란이잖아, 이름이. 그 신란이 어디서 왔냐면은 세친의 친하고 담란의 란에서 왔어요. 신란이라고 이름 지은 게 세친의 친하고 담란의 란에서 와서 자기의 법명은 친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토종의 기원 자체가 담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정토종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의 정토종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는 정토종이 없어요. 중국은 정토종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고 이제 또 마지막 질문. 혹시 이제 강의 말미에 잠깐 언급하신 내용 중에
단무채 대승의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영사 회원의 대승의장하고 혹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혹시 이름만 갖고 무관한 텍스트인지 이것도 이제 질문 하나 해주셨어요. 요거는 제 연구 분야기도 한데요. 이 도리우지가 활동했던 6세기의 동아시아 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지점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대승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대승불교라는 걸 썼는데 이 텍스트 제목에서부터 대승의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백과사전적인 작업들이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의 많은 제목들이 대승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법상의 교적의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그 텍스트도 아마도 법상의 대승의장이라는 텍스트일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대승의장이라는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대승의 교리들을 사전처럼 제목을 제시하고 설명을 제시하고 그거를 해석하는 그런 식의 전체 대승교리들을 체계하려는 목적에서 작성이 되고 이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작성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법상의 교적의를 말했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텍스트가 정영사회원의 대승의장에도 약간 변형된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론종 내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대승의 교리 사전들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겹치면서 발전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단무채의 대승의장 또한 지금은 전해지진 않지만 고려인교의 텍스트가 아니었을까. 네. 받은 질문 중에 뭔가 아까 얘기하는데 조금 지난 것 같아가지고 안 할까 했는데 속고승전에 이제 그 보리유지 소개하는데 영영사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왜 여기 이제 그 오래 머문 이유라든지 아니면 보리유지 인생의 뭐 그 아까 황실과의 관련성 이런 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속고승전 내용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생뚱맞은 대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마 영영사도 그런 류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속고승전의 자체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지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기록들을 취합해가지고 그 텍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낙양가람기, 지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낙양가람기의 텍스트가 같이 포함돼가지고 그런 형태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불성이라는 게 이제 뭔가 심층의 뭐 아까 보석처럼 맑은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말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보리류지가 이제 알라야식을 등장시켜가지고 불성이라는 게 결국은 너의 마음이다. 진여지만 청정하지만 더럽혀져 있는 그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받아들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에 집착하면은 당연히 이 완전 아트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본체론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마음의 진여라는 건 무엇이냐? 본질적인 공성이다라는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고, 말하자면은 이 보리유지의 해석이 나오고 나서 그 해석에 나타나는 이 불손한 어떤 뭔가 이렇게 전혀 불교적이지 않은 본체론을 해석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도 공정영지도 아마 그런 개념에서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알라야식이 그러면은 진짜로 뭔가 자체로서 존재하는 마음이야?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구조는 놔둔 상태로서 그 본체론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동아시아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법계연기죠. 법계연기의 사유에서는 진리와 현상을 나눠서 보는 것 자체가 있는 잘못된 견해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의견 주신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김법영 선생님이 지금 슬라이드에 인용돼 있던 것 중에 근본 중농송에 언급된 그 뭐랄까 문장, 네. 네, 슬라이드 29번, 네, 29번에 연기를 이제 공성이라고 하고 가면이라고 중도라고 한다. 여기 이제 원문이랑 좀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요거는 메모를 전달해 드려서 이제 지금 뭐 수업 자료 가지고 여기서 확인하시기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메모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잘 들었고 질의응답도 질문도 많이 주셔가지고 얘기도 더 많이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